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해볼까요? 먼저 뜬 인물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누구? 민주당에서는 이제 원내 사령탑이 새로 교체가 돼서요. 사파전으로 열렸었는데 한병도 의원이 일단 결선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최초로 이제 당원들까지 20% 이제 표심이 반영이 되는 원내대표 선거였는데 신망이 상당히 두텁고 또 친명 친문 이런 걸 떠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정무수석을 지냈었고 지금 두루두루 또 이제 잘 지내시고 역량이 검증된 그런 의원이 원내 사령탑이 돼서 정치적으로 뜬 인물로 꼽아봤습니다. 네. 송영훈 변호사는 금주의 뜬 인물. 네, 금주의 뜬 인물은 또 다른 원내대표입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죠. 지난주에는 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서초구 초고가 아파트 불법 청약 문제 이걸 짚었고, 이번 주에는 이른바 이해운 비망록이라는 것을 찾아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해운 후보자가 과거에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낼 당시에 그 사무총장이 이해운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었는데 그 사무총장에게 1,6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그 급여의 출처는 어떤 상가 번영회가 해당 기념사업회에 5천만 원을 기부를 했다. 그래서 그 사무총장의 보수를 통해서 불법 정치자금이 제공되었다고 하는 의혹입니다. 이걸 이해운 후보자는 물론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이 사건이 서울경찰청의 내사 대상에 오르니까 당시에 검찰총장 출신의 최동욱 변호사를 이제 고위 전관 변호인으로 기용을 해서 전관 예우를 의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해운 비망록에 있다고 하는 내용인 것이고, 이것을 천하람 원내대표가 공개를 하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면 여기서 공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난주에 제가 꼽은 것처럼 주진 의원의 이 청문회 국면 활약이 돋보인다면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상당히 또 독보적인 활약을 보이고 있어서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방금 이제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면이라고 말하셨잖아요.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데 이미재 의원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개최를 안 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아마 위원장의 권한으로만 개최하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열리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을 해버릴 그런 상황인 걸로는 보입니다. 여담인데 저는 개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 야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을 절호의 기회를 얻었는데 여기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불참하는 것은 아마 국민들께서는 상당수 납득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왜 아예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위원장은? 사실은 이제 이미자 위원장이 밝히고 있는 명분은 따로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해운 후보자가 국민의힘 출신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공격하는 것이 일종의 자가당착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선이 당내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대로 국민적인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당내에서는 이해운 후보자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주택 청약 문제도 그렇고 비망록 얘기도 또 터지고 거의 연일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런데 당내에서는 그래도 청문회까지는 해봐야 된다. 근데 청문회가 만약 무산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청문회는 하는 게 송 변호사님 말씀대로 검증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거고 의혹에 대해서도 일단 비망록 같은 경우에는 천하람 의원도 지금 바로 공개는 하지 않고 청문회 때 공개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운 후보자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엄청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검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요. 그거를 하지 않는 게 과연 맞는 건지는 좀 의문입니다. 아무튼 정말 청문회가 없어질지 좀 다음 주에 봐야 되겠네요. 한 가지만 더 짚자면은 저는 그 인사도 메시지가 되지만 일정도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수요일에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21일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20일까지 이해운 후보자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그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물을 겁니다.
이혜훈 후보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일정을 미리 공표하는 것은 사실상 이혜훈 후보자는 21일 이전까지 자진 사퇴하라라고 하는 함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21일 이전까지 대통령이 직접 지명 철회를 해야지 그 언론인들에게 직접 질문받는 상황이 생기면 그 장면 자체가 국민들께 볼썽사나운 일이 될 겁니다. 청문회는 19일로 예정돼 있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예. 자, 그다음 금주의 진인물 장현미 변호사. 예, 그냥 누가 뭐라 해도 이론의 여지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이번 주에 사형 구형을 언도받았고 또 가장 첫 선고가 나왔고 체포집행 방해 5년형. 5년형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형 구형을 했을 때는 그 머리를 또 특유의 그 도리도리를 하면서 웃음을 지어서 그게 또 화제가 됐는데 정작 5년 선고가 나왔더니 뭐 낯빛이 어두워졌다. 대단히 좀 우울해 보였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이번에도 사형 구형을 좀 자초했다는 점. 5년은 매우 가볍다는 인식을 또 국민들께 스스로 드렸다는 점.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성룡원 변호사 진인물. 예, 한편으로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영역에서 금주의 진인물을 좀 꼽아보겠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입니다. 지금 김경 서울시의원, 강선우 의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 김병기 의원까지 지금 경찰의 수사가 왜 이렇게 더디고 압수수색도 적시에 못해서 중요한 증거물을 놓치고 또 김경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에 실주거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곳은 빼놓고 압수수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문과 의혹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이번 주에 그 국민들께서 참 납득하시기 어려운 발언을 했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또 늦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변명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김경 서울시의원이 작년에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고발한 그 3,000명 당비대납 의혹 그리고 종교단체 유착 의혹 이런 걸로 고발되었을 때 이미 출국 금지가 되었어야 할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초동수사가 잘못되고 있는데 경찰이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 또는 여당 출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으면서 변명에 급급하다. 라고 하는 것이 민심의 중앙값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금주의 진인물로 선정하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5년 선고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송영훈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우리 대통령제가 아직도 성숙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8년에 출범한 육공화국으로 기산하면은 만으로 37세, 한국 나이로는 39살인 한국의 대통령제인데요. 미국은 1789년부터 대통령제를 했으니까 237년이 됐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시행착오를 또 겪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판결은 이제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지만 동시에 그 판결을 통해서 대통령이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되는가 이러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대통령이 그 직무에 관해서 생성한 문서는 그때부터 즉시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것이고 또 대통령도 재임 중에 수사를 받을 수 있고 내란죄와 같이 불소추 특권이 없는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도 할 수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경호처 인력을 함부로 사병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의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들에게 두고두고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내란이냐에 대해서는 판단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내란의 이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사실 최초로 계속해서 지금도 견지하고 있는 강건한 논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이거 내란에 대해서 나를 기소할 권한이 공소청 너희한테 없다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줬고 그게 상당히 이제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좀 설득력 있게 일단 판결문으로 나온 부분.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권한을 갖고 있고 그거에 유관 사건, 연관 사건으로서 내란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다.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것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 대해서 이 대통령, 이 사저, 간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건 장소에 대한 제한이고 이 당사자의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이건 인신 확보의 차원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이걸 좀 깔끔하게 정리된 측면에서는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사형 구형도 예상 못했던 것 같고 5년형 유죄 판결도 예상 못했던 것 그랬던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회로를 돌리면 이게 허허. 대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희망회로를 돌려도 법률가 출신인데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하죠? 그런데 그 미국 격언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바보가 된다라고 하는 미국 격언이 있거든요. 미국은 변호사의 천국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도 그런 격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의 사안이 되면은 객관적이기 어렵다라는 걸 방증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제 판결에서 역시나 의미 있는 부분은 앞서 짚어주셨지만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있어왔던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네. 이걸 법원이 본안 판결로는 처음으로 정리를 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월 19일에 있을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 재판에서도 공수처가 수사해서 수집한 증거들이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이제 그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1차 체포영장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청구했던 이른바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 법원에서 기각됐죠. 2차 체포영장 그리고 체포적부심 구속영장에 이르기까지 사실 본안재판 이전에 이미 5번에 걸쳐서 법원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고 서부지법이 관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당시부터 그러니까 작년 1월 초부터 일관되게 공수처가 수사권은 있다. 다만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혼란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일관되게 해설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일종의 사회적 선동이 계속 이루어져 왔고 그런 것들이 서부지법 난입사태와 같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런 선동이 거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 내란 우두머리 그 사형 구형받은 거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에 내려질 예정이지만 네. 당장 다음 주 수요일이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 방조 혐의 등등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수요일에. 그럼 이제 다음 주 그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다라고 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실제로 내려지는 거잖아요. 사실상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죠. 내란 자체에 대해서. 물론 재판부가 다르다고 해도 한 재판부에서 이건 내란이다라고 했는데 다른 재판부에서는 내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나요? 아주 법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그렇구나. 아닙니다만 이 판결의 합일 확정이 있고 논리적 일관성이라는 건 법원도 이제 당연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이게 일반 사건도 아니라서 내란 자체에 대해서 그 아닐 수 있다. 이게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긴 굉장히 희박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만 나오면 사실상 법리 논쟁도 거의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마무리.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건이고 또 제가 법리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방송에서 또 해설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내란죄는 집합범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본질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다르게 판단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유죄로 내려지면 네. 그럼 이제 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좀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안 바뀌어요? 네, 마지막에도 그 변호인들이 했던 그 선택지들 보면 거의 정치적인 소란을 의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걸 제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건 또 이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 피고인 당사자들한테는 법률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변론 전략을 구가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굳이 그걸 내려놓는다? 이 선택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노리는 정치적 의도가 따로 있다 이런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해왔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든 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든 사실상 사법 절차 내에서 자신의 의뢰인인 피고인을 이익이 되도록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장외 변론 더 나아가서는 이른바 쇼츠 변론 내지는 슈퍼챗용 변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어서 네, 네. 제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자, 그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된 법안 초안을 내놨는데 거기 이제 두 가지가 핵심 문제가 되고 있죠. 하나는 물론 이제 공소청이 이 보안 수사권을 갖느냐 마느냐 오래된 논쟁인 하나가 있고 새롭게 등장한 게 중수청의 신분을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네.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수사사법관 네.
변호사 자격 없는 수사사법관. 일 나머지를 뭐라고요? 전문 수사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네. 그렇게 하는 그 초안이 나오니까 뭐 이거는 검사하고 밑에 수사관 체제를 그대로 답습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금방 나왔잖아요. 네. 먼저 그 정부의 그 TF팀에서 그런 자격의 이원화를 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인 건데요. 중수청이 바로 오늘 생긴다라고 했을 때 수사 인력을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지금까지 맡아왔던 뭐 부패 경제 등으로 했습니다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법무부 때 이 등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범위를 좀 넓힌 부분이 있는데 아예 법에 9개로 좀 늘려서 적시를 하고 예. 그거는 이제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검찰이 아무래도 수사력에 있어서는 경찰보다 좀 나은 측면이 있고 이게 경찰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제 입직 경로가 좀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사의 공백과 어떤 결함 없이 가장 좀 안전하게 제도 설계를 하는 게 어떤 방향일 것인가와 관련해서 뭐 법무부나 그 TF의 설명을 들어보면 법률 전문가의 이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도출한 것 같습니다. 송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은 검찰을 폐지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그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 등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래와 같이 부패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갖춘 검찰이 있다면은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이번에 나온 그 중수청 법안 자체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흠결이 많다고 봅니다만 그 수사사법관 문제에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거라도 둬야지요. 안 그러면은 중수청에 그 유능한 수사 인력이 가겠습니까? 사실은 검사들이 사회적 지위와 어떤 권한과 이런 것들이 약화된 상태에서 중수청에 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봅니다만 가겠다는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가겠다는 사람이 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원화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위와 권한을 보장해 줄 때 그나마 상대적으로 유능한 인력이 한 명이라도 더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하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가 조작 범죄는 어디가 가장 그동안 잘 수사해왔습니까? 서울 남부지법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은 일찌감치 폐지가 됐고 검찰도 이제 올해 10월이면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고 실제로 그 여파로요. 그 주가 조작 같은 자본시장법 범죄의 법원 무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실상 그런 범죄를 수사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경제범죄나 부패범죄를 엄단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지금 우리가 김병기 의원이나 알겠어요. 강선우 의원 수사로 현실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그 지도부도 그렇고 이렇게 뭐 수사사법관 제도 이런 거에 반대하고 보안수사권에도 반대하고 이런 분들한테 아주 현실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당장 그럼 중수청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뜻대로 수사사법관 제도도 없어요. 그런데 현직 검사들은 그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뭐 한 자릿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인력을 꾸려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죠?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도 정책의총을 또 할 건데 지금도 이제 했거든요, 이번 주에. 그때도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 제도 전체에 대해서 엄청난 비토가 지금 있는 것처럼 많이 이제 나오긴 합니다만 좀 점검하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이제 수기에 들어간 부분이 있고 엄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걸로는 알고 있고 아마 추가 정책의총을 통해서 결론을 낼 건데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좀 있고 물론 이제 법사위원 이제 분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만 또 보안수사권도 지금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원래 그 공소청 그러니까 이제 검찰 직함을 쓰는 공소청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196조가 이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법에 의해서 검찰이 보완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개정에는 빠져 있어서 이거 다 열어놓고 아마 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궁금한 게 그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검찰청은. 그런데 거기 현직 검사들 지금 검사가 모두 몇 명이죠? 한 1,000명 대한민국 정원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이나 돼요. 2,000명인데 그중에 이제 중수청으로 다들 안 간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공소만 해요, 앞으로. 네. 그럼 뭐 2,000명의 인력이
빤빤히 노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근데 강제로 중수청으로 발령도 못 낸다면서요. 예, 그럼 강제 발령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유휴 인력들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 사실은 민주당이 그동안에 주장해온 그 송 변호사한테는 제가 원칙론적인 주장은 여러 번 들었으니까 검찰 폐지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는 들었으니까 그 얘기는 생략하고 어쨌든 법이 이렇게 시행되면 공소청의 그 많은 인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죠. 그걸 강제로 재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보안 수사권도 인력의 재배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되고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것도 저희가 실무에서 인신 확보하는 영장보다 통신, 금융 뭐 이런 게 훨씬 많거든요. 근데 수사에 시읒도 담당하지 않으면서 문서를 보고 그걸 과연 네. 판별할 수 있겠느냐 이제 실무적인 문제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은 이게 중수청이 생긴다고 수사 전문가가 그냥 없던 곳에서 튀어나오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도 이제 검사하셨던 분들 그리고 현재 검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대단히 이게 도제식이에요. 뭐 기자 비슷하고 예, 법조 예. 업무도. 그러면 이게 축적될 시간이 필요할 텐데 중수청의 그러니까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시간적 여유를 우리가 어느 정도나 가져야 되느냐. 이 제도는 현실인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장윤선 부분이 변호사한테 제가 요청하는 거예요. 민주당 주류 의원들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법을 바꿔서 중수청을 새롭게 신설하고 그렇다고 거기다가 경찰에서 인력을 빼서 막 갖다 박을 수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공소청은 어떻게 앞으로 굴러갈 것이며 중수청의 인력은 어떻게 채워서 당장의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현실적 그림을 그려서 국민 앞에 좀 설명해 달라. 그렇습니다. 검찰은 안 된다. 이거 원칙은 알겠으니까 그 다음 당신들이 설계하는 그 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될지의 모습을 제대로 좀 보여달라. 이렇게 좀 요청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제도 설계는 원칙과 슬로건과 정치적인 신념으로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요. 예.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에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그 장 변호사한테 제가 요청한 거는 그분들한테 물어만 보는 게 아니라 물어봐서 답을 들어가지고 다음 이제는 주에. 여기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민주당 대변인이시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저도 그러니까요. 좋겠고요. 짧게만 덧붙이면 이겁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대안이 없이 덜컥 검찰을 폐지해버렸잖아요. 이게 작년 9월에 통과가 됐으니까 지금 이제 9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형사소송법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관해서 형사소송법에 100개가 넘는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어떻게 고칠 거냐. 그 답도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제대로 된 그림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라도 해야지 말씀하신 유효 인력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실제로 사건이 처리가 가능해요. 안 그러고 그냥 내려보내도록만 할 수 있으면은 네. 그거는 사건이 계속 뺑뺑이만 돕니다. 뭐 저는 아무튼 여러 차례 이 방송을 통해서 지적했어요. 검찰 폐지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 작동 문제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1시 35분 좀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유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청담대교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호대교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반포대교부터 막힙니다. 동화면세점에서 서울시 의회까지는 편도 전차로를 막고 집회를 하는데요. 이로 인해 반대 방향 차로를 나눠서 지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도에서 서종까지 막히고 내촌에서 서석터널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총 20km 정체인데 원주에서 새말까지 가장 많이 막힙니다. 동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범서 4터널 2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주변으로 정체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 소래터널에서 계양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장윤미 변호사. 좀 뭐니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지막 최후 변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해서 본인의 정리된 입장을 육성으로 듣는 사실상의 처음 기회였는데 이걸 이런 말을 하는구나라고 놀라웠습니다. 일단 계엄은 비상배를 울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을 포함한 이제 진영을 아주 물어뜯는 1위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 내란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 같은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냐. 쿠데타는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이게 단순히 이제 법률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국민의힘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절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장동혁 대표는 이 와중에 단식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나왔던 워딩 중에 하나가 장동혁 대표가 끊어야 될 건 국기가 아니라 윤석열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송영훈 변호사. 예, 이번 주 수요일 조선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심야의 테러 마피아라며 한동훈 제명 정상 아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만 이런 사설 쓴 것이 아니고 이번 주 화요일 새벽 1시 15분경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 보도 자료가 나온 이후에 그 다음 날 중앙일간지 14곳에서 이 제명 결정에 대한 비판 사설을 동시다발적으로 게재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전 언론이 이 결정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도 이 제명 결정을 바로 의결하지 못하고 일단 보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보류를 했다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재심기간이라고 하는 그 열흘이 지나면은 결국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결국은 제명 결정 자체를 취소하고 징계를 백지화하는 것 외에는 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 번 제가 언급했죠.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는 징계를 진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내 갈등은 있을 수 있고 세력 다툼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징계를 하면 이제 전쟁 국면으로 가서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전쟁으로 간 거죠. 완전 간 거죠. 이제는 서로 물러설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심 이 기간을 장동혁 대표가 부여해주는 보장해주는 것도 법률적으로 가져가도 우리 이거 보장해줬다고 절차도 다 지켰다는 그런 명분을 쌓으려는 걸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도저도 못하면서 최고위에서는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된다. 신동국 최고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우려하듯이 이건 너무너무 국민의힘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의 어떤 우려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모색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 단식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본인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한 거 왜 한 거냐라고 이제 당내에서 막 나오니까 24시간 필리버스터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 비판을 방어막을 쳤는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특검, 통일교 특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만 이게 통일교 특검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걸 민주당이 받겠다고 했습니다. 신천지 관련해서만 이 단식을 한다는 건 사실 이해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를 왜 이렇게 새벽에 기습적으로 제명했냐에 대한 당내 공격을 이 단식으로 막으려고 하는 또 하나의 그냥 정치적 방편이다. 그러니까 계속 할 걸로 그 보입니다. 단식이란 카드까지 간 걸로 봐서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제명은 강행할 걸로 보인다. 네, 완전히 그럴 겁니다. 일단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서 강행하게 되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가 될 겁니다. 이건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제명 결정을 보면서 12.3 비상계엄과의 공통적인 속성을 연상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계엄도 한밤중에 했고 이 제명 결정도 새벽 1시에 나왔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계엄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잖아요. 이 제명 결정도 정치적 반대자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하고 그 가까운 분들도 몰아내기 위한 목적이 다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한 것이었듯이 이 제명 결정의 절차나 내용도 반헌법적이고 정당법과 당헌 당규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헌법이 명문으로 부정하고 있는 연좌제라든가
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리고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 이런 것에 반하고 소명 기회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흠결도 뚜렷하고요. 그리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어요. 계엄도 부정선거와 같이 사실이 아닌 것에 근거해 있었고, 이 제명 결정이라고 하는 것도 당무감사위원회가 제시한 게시물 리스트가 사실은 작성자를 엉뚱한 사람으로 등락시킨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비상계엄을 해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었고 정권을 내주고 민주당의 정권을 뺏겼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제명 결정을 강행하게 되면은 민심을 잃으면서 결국에는 민주당 좋은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엄은 선포하고 나서 그래도 6시간 뒤에 해제를 해서 국가적으로 더 큰 불행을 그나마 막았습니다. 이 제명 결정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고 최고위가 취소하고 백지화를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당 전체에 극히 유해한 일을 겪게 된다. 지방선거가 눈앞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하셔도 그냥 감으로 금방 알겠는데 왜 이랬다고 생각하세요? 장동혁 지도부의 속셈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이제 첨예한 경쟁을 하다 보면 반에서 2등하는 학생이 반에서 1등하는 학생 전학 보내면 내가 서울대 갈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히기가 쉬운 겁니다. 지금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러한 터널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을 주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부추기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터널뷰는 현실이 되기 어렵습니다. 자기 수능 점수, 자기 수능 등급 올려야지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국민들께 정말로 민심의 중앙값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지 누구 몰아낸다고 본인의 정치적 위상과 체급이 높아지겠습니까? 저는 우리 보수 정치가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미 변호사는 왜 이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게 어떤 이제 민주당 의원분이 이런 표현했는데, 아니 밤에 윤석열 사형구형 듣고 잤는데 아침에 한동훈이란 정치인이 죽어 있더라, 이런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습적으로 이게 함의하는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이 언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고, 왜냐하면 사실 그 황태자 성격이 없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처음 등장할 때는 분명히 그랬죠. 그런데 배신자 프레임을 강력하게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우리의 배신자,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 단죄를 내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권을 쥐게 됐을 때 이 당원의 어떤 지지세에는 반한 정서가 너무너무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도 기자회견 하시는 부분을 봤는데, 이건 나를 향한 계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더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류파 이야기를 들으면 더 영린을 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우리는 무리해 보이죠, 새벽에. 그리고 뭐 2번인가 또 고쳐서 냈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하루 전에 통보를 했다는 게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이기도 하고. 근데 무리수를 여기까지 왜 갖고 오느냐? 이건 목표가 너무 뚜렷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이 굉장히 내용상으로도 엉터리고 또 과정면에 있어서도 김재섭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윤어게인 세력의 보복이다, 이렇게 보여질 만한 측면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먼저 절차를 짚어보면은 윤리위가 회의를 하기 하루 전날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유명 정치인이 되면 이제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돼서 문자 폭탄 많이 와요. 모르는 사람한테 뭐 확인하지 못한 문자 한 1000여 개 쌓여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제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날에서야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공당이 누구를 제명하는 결정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절차를 이렇게 진행합니까? 상당히 망신스러운 일이고, 그다음에 망신스러운 일이 또 있어요. 그 제명 결정문을 내놓고 당일 오전에 2번이나 고쳤잖아요. 그런데 매우 핵심적인 부분을 고쳤습니다. 처음에는 피조사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썼다는 걸로 판단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날 오전에 이렇게 고칩니다. 징계 대상자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고 징계 대상자 명의의 계정으로 게시물이 작성된 것은 확인되었다. 이러더니 낮 12시쯤에 또 고쳐요. 뭐라고 고치냐면 징계 대상자 가족 명의의 게시물을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썼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그 명의의 계정이 있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아니 그게 아니고 가족 명의의 게시글이 있는 걸로 확인됐다.
이게 공당이 이렇게 망신스럽게 결정을 계속 뒤집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강행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뭐 일각에서는 6.3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게 정치적 문법을 따른다는 차원을 넘어서라도 이걸 법률적으로 가처분을 하니 본안으로 막니 이게 정치인의 선택지일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건 탈당해서 당을 만들어야죠. 본인 새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정치할 생각이 있다면. 그런데 어떻게든 국민의힘의 이 언덕에 기대해 보려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는 헛된 망상인 것 같아요. 지금 그거는 국민의힘에 남는다고 했을 때 공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아니, 제명됐는데 무슨 그렇죠. 그러니까 못 제명이 남아 되기, 있죠. 예, 완전히 못 남아 있는데 왜 당을 나가지 않는지가 좀 의문이고 그게 이제 정치인의 실력을 검증하는 거죠. 대단히 어려운 과정인 것도 사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보수 정당이 분열돼 가지고 재창당이 이루어지고 했을 때 성공한 전례가 또 없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판단에 섰을 때 이 무소속으로 출마는 할까? 저 그 가능성도 좀 낮다 개인적으로. 예, 제명당하면 아무튼 당원도 아닌 거니까 신당 창당을 하느냐 가만히 있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아니 일단 제명된 건 아니니까 그 뒤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더라도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비슷한 말을 하는 분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거든요. 그분들이 자꾸 뭐 신당을 만들어라 또는 뭐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에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속내가 굉장히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쫓겨나고 분리되기를 바라는 의도는 투명해 보여요. 그런데 한 전 대표가 이 본인에 대한 제명 의결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밝힌 일성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였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건 굉장히 다층적인 함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당내에서 이렇게 정치적 경쟁자를 찍어내서 쫓아내는 그런 당내 민주주의의 실종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지만 앞서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언덕에 기댄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주당이 걸핏하면 내란 정당, 위헌 정당, 정당 해산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 국민의힘에서 가장 유력한 방어 수단은 당 대표가 계엄을 즉각적으로 반대하고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한동훈 전 대표가 쫓겨나면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여야 관계는 굉장히 크게 균형이 기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에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후퇴하고 흔들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지키겠다는 함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언덕을 기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핍박을 받을지언정 내가 우리나라 그 정치의 균형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든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제명당하면 당원도 아닌데 어떻게 지켜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왜 의결을 하지 못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당내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영원 변호사는 이게 봉합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는 거죠? 크다라기보다는 돼야 된다.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는 단식 중이고 이른바 재심 기간, 물론 한동훈 전 대표는 재심 안 하겠다고 미리 밝혔습니다만 예. 그 기간을 동안에는 의결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아직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와 시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만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 후를 예단할 것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대표의 단식은 우리 장현미 변호사께서는 한동훈 제명에 대한 당내 반발을 그냥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다. 오로지 그 하나라고 보신 거죠? 전 그 목표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안과 뭐 미래인가요? 그 23분의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 하시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당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 목소리가 또 타당한 거예요. 무리수를 막 두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격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대안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단식을 한다. 정치인이 그냥 최후로 선택할 수 있는 단식을 그냥 특검을 빌미로 명분으로 하는 걸로 보입니다. 송 변호사는 이 단식을 어떻게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소수 야당에서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결기 있는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루킹 특검을 얻어냈던 김성태 의원의 단식을 이야기하면서 김성태 정신이 필요하다고도 말씀드렸었는데 2018년에 드루킹 특검을 얻어내기 위해 단식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단식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단식했다는 평가는 안 받았습니다. 적어도.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단식의 타이밍이 공교롭잖아요. 그동안에 단식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걸 다 지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이 내려지고 그것에 대해서 당내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니까 일단 그걸 모면해보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시선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타이밍에 이렇게 단식을 하게 되면은 본래의 목적에 대한 효능이 반감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이 대단히 아쉽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앞서 제가 비상계엄에 비교를 했는데 계엄을 선포해놓고 그걸 해제를 하지 않고 포고령을 집행하지 않겠다든가 국회에서 군대만 빼겠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에 비견되는 이 제명 조치도 윤리위 결정 자체를 취소하고 백지화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최고위에서 의결하지 않고 보류만 해놓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말미에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 시점 얘기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인가는 단식하고 그 징계가 공교롭게 시점이 합쳐졌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올 수 있죠? 왜냐면 공교롭다? 그럼 가리고 싶으시니까 본질을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재심 10일 기간 끝나면 바로 최고위에 왜냐하면 또 민주당이랑 다르게 거기는 최고위에 과반만 찬성을 하면 이 징계는 마무리가 의원총회도 되더라고요. 거칠 필요가 없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간이하게 이제 끝날 거고 그 이후에 뭐 법률적인 쟁투나 이런 부분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선택지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윤미 변호사도 아까 발언 중에는 신당 창당해야죠 이렇게 말했지만 못할 것 같죠? 안 하거나 당에서 많이 나갈 것 같지도 않죠. 왜냐하면 비례의원들이 많이 있고 지지의원 의원들 중에는 그게 그 선택지는 진짜 쉽진 않을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이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지방선거 결과 이후에 당 지도부 개편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때를 기회로 보자 뭐 아마 이런 구상이겠죠. 그래 보입니다. 네. 하여간에 국민의힘 걱정을 우리가 몇 달째 해주고 있는데 걱정해도 계속 안 되는 길로만 가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긴 하네요. 자,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원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혁이 부른 멸종위기 사랑 들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